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시제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돌파, AESA 레이더 탑재 시험, 공대공 미사일 분리 발사, 고기동 기동성 시험, 공중 급유 시험까지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2026년까지 예정된 개발 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 비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합쳐 1000회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실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당초 해외의 일부 방산 전문가는 KF-21 사업을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 등 기존 전투기 강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이 과정을 10년 이내로 압축하며 일정대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진전에 깊은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 출현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 과정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술진은 현재 6세대 전투기로 향하는 기반 기술까지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국산 엔진, 고기동 공대공 전투 성능 등 수많은 신기술이 동시에 연구 적용되고 있으며 블록1에 이어 블록2 개발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록2는 이 스텔스 성능과 공대지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스텔스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스텔스 소재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며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성능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술은 점점 더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세대를 건너뛰는 도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6세대를 향한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2008년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하면서 국내 최초로 스텔스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 덕분에 지금의 KF-21 전투기에도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블록1은 무장체계 중심으로 설계된 4.5세대급 플랫폼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F-35 전투기와 비교하면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F-21의 스텔스 기술이 뒤처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협력을 제안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기술은 향후 블록2에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KF-21이 완성형 블록으로 진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제하듯 최근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자국의 제니10 전투기를 자랑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을 비하하는 논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 장면이 공개되자 중국 매체들은 예상과 달리 침묵하거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우익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기술에서 여전히 후진국이라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아직 4.5세대에서 5세대로 나아가는 과정 중이라는 점을 조롱하며 일본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이미 앞서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초기부터 반복된 실패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결국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참여했지만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이라고 해서 뚜렷한 해법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조차 이번 프로젝트가 일본 주도의 개발이라기보다는 타국 기술에 의존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 역시 F-16 전투기의 파생형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실제로 F-16보다 성능이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3배 가까이 높았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국인 영국과 이탈리아가 주도한 유로파이터 개발조차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했을 정도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조차 완성해본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손잡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개발 현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탈할 경우 지금까지 누적된 예산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국가들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GCAP에 합류하기 전 일본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은 무려 50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공동개발에 나섰지만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6세대 전투기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실제 기체가 완성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번 공동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은 단독으로 5세대 전투기 완성 경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미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영국과 협력해 최첨단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더라도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데조차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약 50조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체 한 대당 개발 비용이 약 5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F-22 전투기조차 가장 고가였을 당시 1대당 약 3,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산 전투기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출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기술 수준과 생산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를 실현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무기체계는 전반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세계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은 물론 국내 운용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지속적인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역시 난망한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6세대 전투기 개발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높은 예산과 낮은 기술성과 사이의 간극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개발했던 F3 프로젝트 또한 실질적인 독자 개발이 아닌 미국의 기술 지원을 상당 부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해당 기체는 F-16을 바탕으로 일본의 환경에 맞게 일부 개량된 수준이며 일본이 요청했던 비행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전투기는 일본 내에서도 자주 국방의 상징이 아닌 기술 의존의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기체 설계와 구조는 전면적으로 자체 개발한 국산 기종입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일부 부품에 미국 유럽산 장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체 설계 및 성능 개량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 핵심적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요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전투기 개발 역량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타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인기와 같은 미래 전략 자산의 확보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6년 무인기 개념 설계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기술적 진전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일본의 기술 정체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무인기 개발과 관련해 국산화와 미국산 도입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이뤄낸 직후 스텔스 항공기 형상 설계는 물론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의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전용 레이더 반사 시험 장비인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해 레이더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스텔스 블록 3 버전 계획도 이미 공개되었고 항공기 엔진 기술 관련 정보도 점차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랜 기간 염원해왔던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 정도만이 실질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엔진 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5세대 기술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비관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텔스 기술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간단히 말해 레이더 전파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수신기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는 초음파를 이용해 주변을 인식하는 박쥐의 생존 원리와 비슷한데 수신기를 속이기 위해 반사 각도를 조정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컴퓨터 기반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스텔스기는 곡면 형태를 유지하며 전파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KF-21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을 최소화한 최적의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컨포멀 안테나 기술, 즉 전투기 외형에 맞춰 곡면으로 설계된 저피탐 안테나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이 이러한 기술에 대해 철저한 수출 제한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내 도입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의존 없이 우리 손으로 만든 스텔스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는 전투기 외부 형상에 완벽히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적 레이더파가 기체 표면에 반사되더라도 반사 면적을 최소화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해외의 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 기체로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기존 통신 장비도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무기체계 교체 없이 스텔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통신 연동을 위한 데이터 링크 역시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으로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전략 구현에도 중요한 기반 기술로 작용합니다. 엔진 부문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사 강국뿐 아니라 한국의 무기에 무관심하던 여러 국가들조차 최근에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군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엔진 코어 시험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해당 급의 엔진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1만 파운드 이상 추력의 엔진 개발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안에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국산 무인기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 엔진은 70만 개 이상의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 중에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견디기 위한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엔진 중 바이패스 엔진은 기술적 난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와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구분되며 공기의 흡입 및 압축 비율에 따라 출력과 효율이 결정됩니다. 고바이패스 엔진은 주로 민항기에 사용되며 장거리 비행에서 높은 효율을 보장합니다. 반면 전투기처럼 고속 기동성과 초음속 비행이 요구되는 플랫폼에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터보팬 내부로 유입된 공기의 대부분을 연소실에 직접 활용해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출력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데 있습니다. 미세한 결함만으로도 기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은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제작뿐만 아니라 실증 과정 자체가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은 엔진 코어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소형 엔진 기준으로는 최대 출력에 가까운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개발된 국산 엔진은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F-16 전투기 단발용 터보팬 엔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수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엔진은 2000시간 이상의 수명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실전 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미국산 고성능 엔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 엔진은 꼬리 없는 무인 스텔스기에 실제 탑재되어 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엔진을 수입하거나 몇 달씩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대신 국내에서 즉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전력 유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제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스텔스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낮을수록 향상되는데 해외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사례를 보면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를 모두 접히는 구조로 설계하고 다이아몬드 형태의 주익 설계로 RCS를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도 반내립식으로 구성해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KF-21 전투기는 약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기체로 평가됩니다. 스텔스 기술은 단순한 외형 설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이더의 탐지 각도에 따라 탐지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체는 정면에서 가장 낮은 RCS를 나타내며 측면이나 상부 각도에서는 탐지 가능성이 다소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상 설계 외에도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특수 도료, 즉 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램은 미세한 탄소 분말과 철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 레이더파 흡수에 효과적이며 오랫동안 스텔스 전투기에 쓰이는 유일한 도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이라는 신개념 소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이 메타물질 연구에 약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동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타물질은 레이더 전파까지도 흡수 가능하며 기존 램보다 훨씬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램보다 5배 이상 넓은 주파수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방향에서의 레이더 탐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연구진은 메타물질을 기반으로 파동 에너지 전반에 대한 흡수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이는 곧 모든 종류의 레이더파를 포착 불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의 스텔스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항공기뿐 아니라 잠수함의 소음 차폐를 위한 해양 스텔스 기술, 그리고 보병이 적외선 센서를 회피할 수 있는 개인용 스텔스 장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명 투명망토처럼 시각적으로는 존재를 감추기 어려워도 적군의 탐지 시스템에는 포착되지 않는 수준의 위장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수준으로 국내 364건, 해외 165건 이상의 특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실질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은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의 국내 도입 물량만 170대 규모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유력한 수출 후보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소 300대 이상의 잠재 수요가 확보된 상태로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기준점 이상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다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미 한국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연구와 무인 스텔스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편대 구성, 정찰, 타격을 모두 연동하는 복합 전술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의 제항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한국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을 제치고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술진의 집념과 개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스텔스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KF-21 블록 3을 장기적인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른 속도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항공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전투기와 무인기, 스텔스 기술, 엔진까지 개발하며 항공산업 전반의 독립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선 국가 전략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항공무기 체계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방어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항공전력 운용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항공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